필터 없이 경험하기. 나는 임사 체험을 하면서 온갖 필터들이 사라진 것을 느꼈고 내 진정한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았다. 내가 내 몸도 내 이미지도 인종도 문화도 성별도 그 밖에 나를 규정하는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모두 이 물리적 영역에 속해 있는 필터였다. 그것들은 우리가 자신의 성별과 인종 등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의견들이고, 이는 또다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필터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지배적인 신념체계는 우리가 그저 물질적 존재일 뿐이라는 것, 외부의 현실이 진짜 세계이고 우리 내면의 세계는 순전히 우리의 상상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부 세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을 한다거나 무슨 수를 낸다거나 강압을 한다거나 잔인하게 물리력을 써서라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방법들은 모두 외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들이다. 그러나 나의 임사 체험을 비롯해 수많은 책과 사람들에게서 읽고 들은 변화의 경험들, 고대의 지혜와 가르침, 나아가 양자 물리학의 발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진실은 이 사회의 지배적인 패러다임과는 정반대된다고. 삶의 조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 세계를 들여다봐야 하며 어쩌면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데 힘써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 내면 세계의 빛이 밖으로 뻗어나가 외부의 물질 세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필터와 믿음들을 내려 놓아야 한다. 변형을 겪고 난 후의 삶은 엠패스들, 즉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는 기쁨조나 스스로 호구가 되도록 방치해온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힘들 수 있다. 내가 말했듯이 엠패스들은 물리적 세계와 개인적 세계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다. 엠패스들은 내면 세계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변형적인 생각들로 이어지는 통찰과 안내를 끊임없이 경험한다. 그러나 당신이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는 기쁨조일 경우에는 아무리 강력한 변형이라도 이를 당신 안에 통합하기가 힘들 수 있다.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당신에게 뭘 바라는지 훤히 보이는 데다 그가 누구든 그를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필터들의 상당수는 두려움에 근거하며 우리 자신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믿게 만든다. 그 안경을 벗고 세상을 다르게 본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라. 당신이 평생 쌓아 올린 그 뿌연 필터들을 치워버린다면 세상과 그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필터들이 없다면 그동안 그 필터들이 당신 삶에서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에서도 두려움이나 결핍감, 열등감 같은 필터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가 보일 것이다. 나는 두 번째 책, 나로 살아가는 기쁨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신념에 자신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필터이고 그 필터들이 대개 우리 앞에 지옥 같은 삶을 만들어낸다. 정말이지 이 필터들을 치워버릴 때 삶은 실제로 천국이 될 수 있다. 천국은 사실 여기에 있다. 우리의 무한하고 장엄한 자아와 연결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필터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내가 다루고 싶은 주제이다. 우리가 그 필터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고 또 연결을 계속 유지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맨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내 필터들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필터들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가이다. 나의 경우엔 어린 시절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인종차별을 경험하면서부터 스스로를 호구이자 기쁨조로 만들어버렸다. 내가 삶을 인식할 때 쓰는 필터는 나는 내 주변 환경의 피해자다라는 것이었다. 이제는 이런 낡은 생각 패턴과 태도가 나오려고 하면 나는 그것들이 내가 살아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차리며 그 덕에 그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힘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런 알아차림 덕분에 나는 그런 필터 없이 세상을 보면 어떨지 상상할 수 있고 필터들을 없애는 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 사람들은 나에게 자꾸 과거의 낡은 필터와 신념 체계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하고는 한다. 예를 들어 직감적으로 성공하겠다는 느낌이 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내 두려움이나 의심이라는 낡은 필터가 끼어든다는 식이다. 그러면 그들은 아마 전에도 누군가 이렇게 했을 거야. 나만 이런 생각을 했을 리 없어. 이게 새로운 것일 리 없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훌륭한 가수인 클로디아는 나에게 오디션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설레고 긴장되고 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주 멋지게 해낼 준비도 되어 있었다. 그런데 자기 차례가 다가오자 목구멍이 조여오는 듯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올라왔다. 전문 가수가 될 거라 생각하다니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이건 그저 유치한 꿈일 뿐이라고. 클로디아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정 오고 싶으면 나중에 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 목소리는 클로디아가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중압감이나 슬픔, 화가 올라오거나 목구멍이 조여오고 숨이 가빠지거나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낡은 필터들이 다시 끼어들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런 느낌은 그 낡은 필터들을 끌어올려서 의식적으로 해소하라는 신호이다. 그런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을 둘러싼 필터들이 실제로 녹아 없어지면서 당신이 자유롭게 꿈을 쫓고 있는 모습을 시각화해 보는 것이다. 클로디아는 그 오디션을 잘 해냈지만 통과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굴하지 않았고 다음 오디션에서는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필터들이 녹아 없어져 더 이상 그런 것 없이 오디션에 임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클로디아에게 일이 점점 더 들어오기 시작했다. 몇 년 전에 나는 여러 강연자가 나오는 행사에 강연자의 한 사람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다. 한 강연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 대기실로 찾아가 강연을 정말 잘 들었다고 말을 건넸다. 그때 그의 반응이 다소 심드렁해 보였는데 그러자 곧 내 필터가 가동해 그의 반응을 냉담하고 쌀쌀맞으며 어쩌면 살짝 거들먹거린 것 같다고 해석했다. 즉, 내 피해자 의식 필터가 등장해 그가 나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있으며 나는 그와 담소를 나누면서 시간을 뺏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그저 내 필터가 다시 작동했을 뿐임을 알아차렸다. 내가 그 대화를 그렇게 해석한 건 내 필터 때문일지 몰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 순간
나는 신성한 다운로드 또는 목소리를 내려받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사실 내 팬이야. 그런데 내가 자기를 보러 오니 놀란 거지. 사실은 너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몰랐던 거야. 나에게 이런 다운로드는 내가 안내자나 더 높은 자아 또는 우주의 지식이 닿아 있는 내면의 신비가의 목소리라고 부르는 것에서 온다. 그것은 실제 목소리는 아니다. 그런 대화는 그저 낱말 몇 개가 마치 스냅 사진처럼 순식간에 주어지는 게 다일 수 있지만 그게 뭔지 나는 그냥 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듣는 건 아닐 수 있다. 다른 이들에게는 어떤 인상이나 모습, 암, 기전의 울림,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보통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본인이 알 것이다. 나는 그 메시지에 너무나 놀랐다. 우와, 말도 안 돼. 누군가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할 리 없어. 그러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호구 같은 존재잖아. 내 머리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필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동시방송처럼 또 한 차례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다른 목소리는 필터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각들을 고요히 진정시킬 수 있을 때 적어도 잠시 그것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때만 들을 수 있다. 필터들은 당신이 그 생각들에 동의할 때만, 당신이 그런 판단을 받아들일 때에만 당신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생각과 판단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진 힘이다. 그것들이 그 볼품없는 머리를 쳐들어 당신의 자각 속으로 들이밀 때마다 의문을 제기하라, 언제나. 당신이 부정적인 필터를 꼭 붙들고 있으면 더 높은 목소리나 다운로드는 당신에게 전달될 수 없다. 그런 목소리는 필터들과는 다른 주파수에 있다. 안내자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당신은 그런 필터들보다 더 높은 주파수대로 올라서야 한다. 그러면 그 목소리는 당신이 자신에 관해 한 번도 상상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 없는 것들을 들려주며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필터들보다 위에 있는 그 목소리는 늘 당신의 용기를 북돋지 결코 꺾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언제나 영감을 주지 겁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늘 당신이 자신의 신성함을 자각하도록 한 걸음 더 이끌어준다. 나는 나중에 이렇게 새로워진 에너지, 새로운 느낌으로 그 강연자를 다시 찾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내 책들을 읽었고 내가 하는 일들을 잘 알고 있으며 나의 열렬한 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까 나와 만났을 때 청중석에서 내가 그의 강연을 듣고 있을 줄 몰랐기 때문에 어색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는 나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몹시 기쁘다고 했다. 나는 내 안의 목소리를 신뢰하고 그를 다시 찾아가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또 한 명의 멋진 영혼을 사귈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그러니 내면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런 필터들이 없을 때 당신의 삶은 당신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볼 기회와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주파수 맞추기. 자신의 무한한 자아와 영적인 안내 시스템에 더 잘 연결되기 위해서 먼저 자신에게 어떤 필터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당신이 신성한 다운로드가 일어나는 주파수에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그 필터들이니 말이다. 사람들은 내게 자주 왜 당신은 그런 안내를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받나요? 왜 당신은 특별한 거죠? 라고 묻는다. 내 대답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특별하지도 않고 선택받은 것도 아니다. 이런 다운로드 정보들, 나의 경우에는 목소리들은 우리에게 늘 말을 걸고 있지만 그 주파수의 조율에서 그것을 듣거나 보거나 느낄 수 있느냐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당신 눈에 씌워져 있던 렌즈가 떨어져 나가고 필터들도 더 이상 없다면 당신의 삶이 어떨지 상상해보라. 일단 렌즈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느껴진다면 한번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라. 그렇게 귀 기울일 때 떠오르는 긍정적인 생각, 아이디어, 통찰과 예감의 말이다. 그런 게 다운로드 되는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기가 힘들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실제로 혼잣말하는 시간을 더 갖는 것도 좋다. 보통은 혼잣말이 미쳐가는 첫 번째 신호라고들 말한다는 걸 나도 알지만 약속하건대 만일 그게 미친 거라면 난 제정신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처럼 되기보다 차라리 그런 내가 되겠다. 내가 보아온 바로는 이 세상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데 반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하다. 이는 거짓된 한갓 표면적인 긍정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행복이며 설령 힘든 하루를 보낸 날이라 해도 내 깊은 중심에서는 여전히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더 이상 행복한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행복하거나 긍정적인 것처럼 행동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난 그냥 행복하다. 그렇다면 혼잣말을 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라는 말이다. 잠들기 전에 내 필터들은 무엇일까? 필터들아, 나한테 모습을 드러내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도 좋다. 필터들이 대개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필터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목소리이다. 만약 필터들을 찾아낸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이 필터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무한한 자아여, 나를 도와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려줘. 한밤중에 혹은 아침에 깨어났을 때 대답이 떠오를 수도 있다. 아침에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깨어날 때를 대비해 펜과 공책을 머리맡에 늘 놓아두자. 떠오르는 통찰과 대답뿐 아니라 당신 내면의 자아에게 할 질문도 적어두고 싶을 수 있다. 처음에 이런 소통은 미묘하게 느껴질 것이다. 당신은 그 목소리에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그저 머리의 소리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높은 자아의 목소리와 머리의 소리는 구분할 수 있다. 당신의 높은 자아는 늘 정말로 좋게 느껴지는 것,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것, 영혼을 살찌우는 지혜와 통찰, 알물 주고 자기 사랑을 쏟아 부어줄 것이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학습을 통해 형성된 신념들은 당신이 받은 좋은 생각들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일을 해보려 한다거나 뭔가 쉽지 않고 불안감이 드는 일을 해보려고 한다면 당신의 높은 자아는 겁내지 마 같은 메시지를 줄 것이다. 혹은 뭔가를 먹고 탈이 났다면 따뜻한 물을 마셔 같은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이건 사실 나한테 자주 있는 일이다. 이때 머리는 나는 대체 왜 이런 메시지를 받는 거야? 혹은 이건 그냥 내 상상일 뿐이야 라며 이런 통찰들을 묵살하려 든다. 당신은 두려움의 기반에 있고 기분을 더 안 좋게 만들며 사랑의 메시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메시지보다는 당신이 보살핌받고 보호받고 있으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더 높은 자아와 머리, 더 낮은 자아, 육체적 자아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더 낮은 자아, 육체적 자아의 목소리는 대개 두려움에서 나온다. 또한 분노에서 나오고 피해자 의식에서 나오며 당신이 삶 이외에 쌓아 올린 어린 시절의 필터들로부터 나온다. 더 높은 자아의 목소리는 그런 것들을 전부 뛰어넘는다. 그것은 신의 목소리 혹은 수호천사들의 목소리이다. 그것은 지극히 다정한 누군가의 목소리, 조건 없는 사랑의 목소리이다. 그러니 두려운 생각과 의심이 끼어들어 파티를 망쳐버리기 전에 오로지 좋은 느낌을 주고 영혼을 살찌우는 생각들만 품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그런 생각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당신의 안내자나 더 높은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면 자기 자신이나 삶 자체가 얼마나 좋게 느껴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삶이 당신의 느낌을 반영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그런 목소리를 듣고 신뢰하기도 더욱 쉬워질 것이다. 더 높은 자아에게서 오는 메시지를 신뢰하기가 쉬워질수록 그런 안내들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며 내용 역시 한층 더 명료해질 것이다. 나의 더 높은 자아는 끊임없이 나와 소통한다. 그것은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할지 혹은 수락해야 할지 알려주며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준다. 또한 내 영상과 책, 강연, 워크숍, 수련 프로그램의 주제에도 조언을 해주면서 내가 물리적 세계와 비물리적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안내는 아하 하고 깨닫는 순간들이 연속되는 것과 같다. 내 내면의 목소리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마치 채널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나를 이끌고 있다. 실제로 어떤 형태로든 이와 같은 안내를 받는 것은 일종의 채널링이라고 할 수 있다. 나를 채널러라고 부르면 내가 채널링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대답을 받아주길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될까봐 이것을 채널링이라고 말하지 않을 뿐이다. 그 대신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요점은 내가 내 안내자와 연결되는 것과 똑같이 당신 역시 당신의 안내자와 연결될 수 있으며 다른 누군가의 채널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당신만의 주파수를 찾아 자신의 채널에 맞추는 쪽이 더 바람직하며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높은 자아, 무한한 자아의 목소리와 두려움에 기반한 머리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들도 있다. 더 높은 자아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느낌이 매우 가볍고 기운이 차오르는 반면 두려움에 기반한 머리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기운이 빠진다. 더 높은 자아는 조건 없이 사랑하며 의도적으로 타인을 해치거나 해를 가하는 쪽으로 당신을 절대 이끌지 않지만 두려움에 기반한 목소리는 당신이 남들보다 못하고
부적합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든다. 내면의 안내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은 부드럽게 흘러갈 것이고 모든 일이 힘들이지 않고도 펼쳐질 것이며 그 느낌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게 바로 대부분의 시간에 내가 느끼는 기분이다. 그러나 뭔가가 내 흐름을 깬다고 느껴지는 때도 종종 있는데 그럴 때 나는 마치 내 주파수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내 주파수에서 떨어져 나와 있다는 것은 내가 더 낮은 주파수인 물리적 주파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서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나의 경우는 비난을 들을 때가 그러한데 특히 혹독한 비난이나 비열한 태도, 온라인에서 나를 향해 퍼붓는 악성 댓글 등을 마주할 때가 그렇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을 더 높은 주파수에서 떨어뜨리는 느낌과 행동은 죄책감과 두려움, 화, 비난, 인정을 갈구하는 것 등이 있다. 자신의 주파수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차려 보라. 내가 더 낮은 주파수로 떨어져 나온다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그 말이 곧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내 말은 우리 내면의 자아의 목소리가 마음의 목소리보다 더 높은 주파수에 있다는 뜻인데 그것은 우리 마음이 주파수가 낮은 외부 세계로부터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패러다임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더 낮은 주파수에 있다는 말은 외부의 것들에 우리가 가진 힘을 내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파수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뭔가가 당신의 기분을 가라앉게 만든다면 혹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한두 단계 더 높은 생각이나 느낌, 상황을 떠올린 뒤 기분이 좀 나아지는지 살펴보라. 주변의 것들에서 기쁨을 찾아보라. 감사를 느껴보라. 내면에 집중해보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주파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내면의 신비가에게 더 귀 기울이고 당신 몸 안에서 공명되는 생각과 통찰을 더 많이 느낄수록 당신의 목소리에는 더 큰 권위가 실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콧노래가 저절로 나온다. 당신의 오라가 점점 더 확장되고 커지는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도 주파수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것은 내가 쓰는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내가 환하게 빛나는 강렬한 빛의 공이라고 느껴질 때까지 내 오라가 점점 더 커지고 밝아지는 모습을 시각화한다. 이 밖에도 살면서 무척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고 그때의 감정을 느껴볼 수도 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들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떠올려 볼 수도 있다. 그 대상은 연인이나 배우자, 자녀, 그리고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방법 모두가 당신의 감정을 바꿔주고 주파수를 높여준다. 주변에서 필터를 제거한 사람이 엠패스이자 기쁨조인 당신뿐이라면 온갖 필터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당신만 혼자 다르게 살아가기가 힘들 수도 있다. 변형의 경험을 자신 안에 통합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필터를 가지고 만든 시스템에 자신을 맞추기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심지어 당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당신이야말로 틀렸다거나 망상에 빠졌다고 사람들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어떻게 그들 모두가 들릴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를 자신의 주파수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 엠페스인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기운이 소진되고 병이 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우리 내면의 진실은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들, 우리의 진짜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를 불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내 주파수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나는 내 내면의 목소리는 거기 그대로 있고 단지 주파수를 가리키는 바늘이 거기에서 멀어졌을 뿐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그저 다시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 사람들의 비난에서 나 자신을 방어하거나 그들에 맞서 싸우면서 시간을 보내면 나는 기운이 다 소진되고 만다. 그건 내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닌 주파수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에 결코 반응하거나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며 설령 잠시 물러나 나 자신을 돌봐줄 필요가 있을 때에도 내 초점은 여전히 내면의 목소리와 다시 연결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비난은 오히려 한층 더 깊은 수준의 메시지를 내면으로부터 받도록 질문을 던지게 하는 연료가 되어준다. 그래서 나는 그런 비난을 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주파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본다. 예를 들어 비난으로 깊이 상처받아 본 경험 덕분에 나는 엠패스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메시지를 나누기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민감함이 새로운 강함이다라는 말 자체가 내가 온라인 악플러들과 비난꾼들을 마주쳤을 때 느낀 아픔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그러한 고통이 나로 하여금 더 깊이 들어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했다. 분명 이런 비난으로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게 나만은 아니겠지. 그렇다면 민감한 사람들은 모두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진실한 삶의 이야기와 특별한 경험을 나누기 두려워한다는 뜻일까? 더 나아가서 민감한 사람들은 모두 비난의 표적이 될까봐 리더 역할이나 대중의 눈에 띄는 역할을 맡기 두려워할까? 바로 그래서 세상에 엠패스인 민감한 지도자가 그렇게 적은 것일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엠패스들이 비난을 덜 두려워하는 법을 배운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대중 앞에 당당히 나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길을 닦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얻은 통찰과 더불어 나는 우리 인간종이 앞으로도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구원할 도구는 민감함과 공감 능력이 될 거라는 메시지를 세상과 나누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로 다짐했다. 솔직히 그런 비난들로 인한 고통을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면 나는 다른 엠패스들과 민감한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모습을 드러내고 리더 역할을 맡도록 길을 닦아야겠다는 자각이나 동력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더 높은 자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두려움에 기반한 마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호구의식과 피해자의식의 주파수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의식이 전에 나를 암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내면의 자아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선택했고 그것은 나에게 사랑과 힘, 용기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당신의 필터들을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그리하여 당신도 자신의 변형 과정을 시작해 보기를 바란다. 특히 당신이 다른 이들의 신념에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면 더더욱 그러기를 바란다. 내면의 조율하기 명상. 이 명상은 내면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채널들을 열어줄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이 목소리들 또는 다운로드 내용들은 당신의 일부가 될 것이다. 나는 고요하게 앉아 내 내면의 안내에 주파수를 맞춘다. 나는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 작고 고요한 목소리를 듣는다. 때로 그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은 언제나 그림으로 이루어진 사랑스러운 스냅 사진 형태의 텔레파시로 다가온다. 나는 나 자신을 열고 숨을 들이쉬면서 이 스냅 사진들을 내 감각 안으로 들인다. 나는 그것들을 내 가슴과 영혼 속으로 깊이 받아들인다. 나는 보호받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다. 지금까지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되세요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